안녕하세요.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직접 찾아주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유럽인문 아카데미가 기획한 노벨문학상 특별 강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유럽인문 아카데미의 운영위원이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에 재직 중인 박문정입니다. 유럽 인문 아카데미는 우리의 삶과 사회를 성찰하며 더 나은 삶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함께 모여 유럽 인문학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유럽 인문 아카데미는 2022년부터 유럽 작가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게 되면 수상 작가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서 지속적으로 특강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럽 인문 아카데미에서 준비한 특강은 2022년에 수상한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에 이은 두 번째 노벨 문학상 특별 강연입니다. 2023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노르웨이 작가 욤포세의 작품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아과에 재직 중이신 홍재웅 선생님입니다. 홍지훈 선생님께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아과를 졸업하시고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스틴리디베리 연구 박사학위로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과 학과장을 재임하고 계십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근현대 스칸디나비아 문학과 연극의 영화이며 최근에는 다양한 장르 매체 전환과 연포세에 관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저서로 Creating Theoretical Dreams, 역서로 욤포세의 보트하우스 3부작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욤포세의 희곡 가을날의 꿈에 나타난 내적 상호 텍스성과 미니멀리즘의 미학, 21세기 베케트, 욤포세와 노르웨이의 동시대 문학, 입센의 극작술과 인형의 집의 현대적 의미 등 다수가 있으십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욤포세의 미니멀리즘과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를 넘겨서 홍재용 선생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핸드폰을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홍재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미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욤포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소개를 조금 더 간략하게 드리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작년에 바로 이제 지난해 2023년에 욤포세가 노벨 문학상으로 이제 수상자로 결정이 되고 나서 매년 스웨덴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노벨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발표했던 내용 그리고 방금 소개해 주셨던 논문 내용 관련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욤포세의 미니멀리즘과 상호 텍스트성에 대한 내용인데 앞서서 제 소개를 좀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욤포세가 어떻게 소개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세 개 축 정도로 저 자신을 조금 요약을 하는데 왼쪽에 있는 부분이 역서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요나스 캠일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작가 코로나 바로 이전에 국립 서울 국제도서전 할 때 잠깐 우리나라를 방문하셨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자매들이라는 시스터즈라고 하는 작품을 미국에서 영어로도 쓰고 바로 스웨덴어로 쓴 그런 작품을 출간을 했는데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스웨덴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음사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올해 제가 출간한 역서로 바로 좌측의 인구위기라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1934년에 미르달 부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부인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군나르 미르달이라고 이제 남편인 경제학상을 두 분 다 노벨상을 수상하셨는데 그분께서 1934년에 출간을 한 책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스웨덴이
사회복지 체계를 완성을 해서 지난해죠 바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요 책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출간을 했는데 꿈의 연극이라고 방금 소개해 주셨던 이 스트림벨이라고 하는 그 작가를 제가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 꿈의 연극하고 대표적인 자연주의 그 문학 작품인 미스 줄리라는 작품을 엮어서 최근에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그 글자가 좀 깨져 있긴 한데 중간에 있는 축이 이제 제가 2003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쭉 그 교편을 잡고 그 생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 와이프는 그 럭셔리어스 허브라고 그러는데 오른쪽에 제가 이제 참여했던 연극들입니다. 그래서 드라마트로그로 참여를 했었었는데 요거 외에도 지금 용포세 같은 경우는 희곡낭독 공연회라 그래서 연출가들하고 그다음에 작가들 그다음에 뭐 번역가들 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그런 그 작품 가운데 주목받을 수 있는 작품들,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작품들을 번역을 해서 배우의 입을 통해서 한번 연출가들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그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용포세가 소개가 됐었고요. 그리고 직접 그 작품으로 만들어진 게 처음으로 가을날의 꿈이라는 작품이 만들어졌고 최근에 제가 참여했던 것이 오른쪽에 끝에 부분에 나는 바람이라는 작품입니다. 2008년도에 나온 작품인데 이 작품이 있고 그다음에 국립극장에서 발표했던 미스 줄리 뭐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과 함께 스칸디나비아 문학이 잘 소개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국내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좀 만들고 넓히려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한 스칸디나비아 작가들 가운데 방금 말씀드렸던 좌측에 있는 게 요나스 하센 캐밀이라고 하는 작가이고요. 이 작가를 잠깐 설명드리면 본래는 본인 아버지는 이제 알제리 출신이고 어머니는 이제 스웨덴 분인데 스웨덴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이주민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아마 유럽에서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민인 그런 국가인데 대략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이주민들이 이제 들어와서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의 어떤 그런 문학 작품을 펼쳐 보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와 관련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작가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 요나스 하센 캐밀리는 어찌 보면 이제 스웨덴에서 태어나고 스웨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려졌던 그런 목소리들을 처음으로 그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내면서 이주민의 그런 목소리들을 한껏 내고 있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작가를 스웨덴에서도 대표적인 작가로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뷔 소설 작품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좀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 좀 요금 좀 본인 그 작가를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그 다양한 외국어로 쓴 그리고 그런 그 언어가 스웨덴어로 그 일종의 방언처럼 만들어진 언어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적절한 그런 그 번역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 작가의 말도 있어서 두 번째 작품인 몬테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작품을 먼저 소개를 했고 지금 한 작품을 더 하고 지금 현재 또 다른 작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원사에서. 그리고 지금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용포세 노르웨이 작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작가가 엘링 옙센이라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을 아까 포스터에 잠깐 나와 있었는데 이 세상에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는 남자라는 작품을 쓴 작가인데 이 작가도 초청을 해서 작품도 소개하고 무대에도 올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작가들을 최대한 좀 많이 소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략 순서는 이러합니다. 먼저 그 제가 들어가는 말로 워낙에 이 노벨
문학상 얘기를 하면 끊임없이 이제 회자되는 우리나라의 작가는 언제 받을까 뭐 이런 궁금증을 늘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용포스의 어떤 작가의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작가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용포스의 상호 텍스트성, 미니멀리즘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체적인 내용의 그 발표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2023년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누가 될까? 노벨 문학상뿐만이 아니라 여러 상에 걸쳐서 많은 관심을 갖는 거를 우리나라 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잠깐만요. 심지어는 이제 다양한 이런 분석까지 연령은 어떻고 어떤 사람들이 그 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어느 나라 사람 등등등 다양한 이런 그 견해들과 함께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노벨이 과연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제 원래 노벨상의 본질은 결국 노벨의 그 유언에 따른 건데 노벨의 유언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조금 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좀 담아봤습니다. 노벨의 유언은 그렇게 길진 않은데 어쨌든 요 빨간 그 선으로 해서 제가 좀 구분을 해놓은 요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그래서 물리학분화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발명을 한 사람이고 화학 내지는 생리학 마찬가지도 이런 것들도 가장 중요한 발견 이런 쪽에 이제 방점을 찍는데 문학 분야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상주의적인 방향으로 가장 뛰어난 작품을 쓴 사람이란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말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할리먼이라고 하죠. 스위디시 어카데미에서 매번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고 현재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 노벨의 유언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대략 5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류를 위해 최대의 공헌을 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년 동안입니다. 전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수상자의 국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장 뛰어난 작품.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5번째가 이상적인 방향이라는 스웨덴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최대 공헌을 한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도 좀 그렇게 결이 다르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전년 동안 역시도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셰익스피어 이런 작가들은 이제 줄 수 없는 이유가 노벨의 유언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노벨이 이런 말을 안 했다면 셰익스피어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상자의 국적인데 이것 역시도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노벨의 유언에 만약에 스웨덴 사람만 준다 그랬으면 스웨덴 사람밖에 못 주었겠지만 이것 역시도 국적의 구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뛰어난 작품은 당연히 그러하겠고 5번째 내용인데 이상적인 방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걸 해석을 이상주의적인 방향이라는 거로 많이 해석을 해내고 있는데 과연 그런 해석들을 주로 그 시기별로 해서 좀 보면 어떨까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초기 단계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고상하면서 깊은 이상주의, 세계대전과 맞물린 시기의 문학의 어떤 중립정책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 들어서면 위대한 문체, 1930년대 인류의 최대의 공헌. 이제 어디에 이 할리먼이 지금 현재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지에
해석을 통해서 수상자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물론 뭐 이거는 대략의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 작가를 판단하기는 뭐 충분치는 않겠지만 1946년, 1978년 이후 86년, 90년, 2004년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2004년도 이후의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옐리네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해 그 설명을 들으셨던 에르노까지 쭉 제가 그 작가들을 써봤는데요. 이 작가들에 대한 평가를 스웨덴 그 할리먼에서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근데 스웨덴의 멤버는 18명이 있습니다. 18명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나도 잘 모르는데 왜 그 사람을 줬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작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모르는 작가고 잘 소개가 안 됐던 용포세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워낙 잘 알려졌던 작가인데 사실 이 18명의 멤버가 어떤 경우는 의견이 다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일치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줄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일치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난 도저히 이 사람은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서 할리먼 멤버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멤버가 빠졌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멤버가 채워지는 거죠. 종신제이고요. 본인이 죽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할리먼 멤버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진을 제가 놔뒀는데 현재 그 사무총장의 역할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마스 말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이 할리먼의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이전에 계셨던 분들도 다 작가이면서 그리고 스톡홀름 대학교의 교수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 말름이나 이런 그 사무총장 외에 여러 그 할리먼 멤버들이 있는데 이 작가들이 이 그 멤버들이 작가뿐만이 아니라 언어학자, 그다음에 역사학자 다양한 그런 그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노벨문학상자를 선정한다라는 그 기준은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가 돼서 수상자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설명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이제 마츠 말름이라는 사람인데 그 이름이 아마 제가 그 화면을 채도를 조금 잘못 조절해가지고 이름이 좀 표기가 잘 안 되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요 세 사람이 가장 최근에 좀 많이 할리먼 멤버들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사무총장 역시도 많이 바뀌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리먼 멤버 사이에서도 미투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비리 문제 관련해서 할리먼 멤버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었고 조금 혼란의 시기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그 할리먼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마츠 말름이라는 사람이 그 사무총장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해갈지도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게 할리먼의 앞으로의 노벨문학상자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어떤지에 어떤 쪽에 가장 큰 그런 이유를 두는지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는 그 언론에서는 가장 많이 이렇게 추측할 땐 그런 경우가 많이 하죠. 이전에 뭐 소설이 받았으니까 이번엔 시가 될 거고 어느 나라에서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뭐 아시아에서 받을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 물론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안 하는 건 또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노벨의 유언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 인류를 위해서 최대의 공헌을 한 사람으로 문학 분야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한 내지는 추구한 그런 작품으로 가장 잘 쓴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용포세는 과연 부합한 사람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해 그
노벨 문학상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좀 살펴봤던 게 뭐냐면 1923년도에 노벨 문학상자는 누구냐라는 거죠. 혹시 아십니까? 1923년? 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는 좀 어려운데 예이츠라고 하는 시인이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0년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고 즐기는 그런 시이고 시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용포세의 작품이 내가 모르는 작품이지만 100년 뒤에는 널리 읽히는 그런 작품이거나 작가라고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24년에 받은 사람은 레이몬트라고 폴란드 작가가 받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전의 작가들을 조금 한번 되돌아가서 보면은 과연 지금의 현재 그 작가들이 어떠한 작가인가를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면 훨씬 더 현재 노벨 문학상자를 수상하는 그런 기준이나 판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그래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용포세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와서요. 용포세 대략의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1959년생입니다. 1959년에 용포세가 태어났고 사실 용포세가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극작가로 널리 알려져 왔었고 최근에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산문 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되게 다양한 아주 다양한 장르들을 섭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동문학 작품들도 써왔고요. 그래서 베르겐 대학교에서 비교 문학을 전공을 하고 현재 극작 내지는 일반 소설도 쓰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번역입니다. 번역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에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목소리를 부여한 혁신적인 희곡과 산문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라고 한림원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포스의 작품이 70편이 넘는 소설, 시, 동화책, 에세이, 연극, 희곡에 걸쳐 있고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르웨이 작가를 항상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가가 있는데 헤닉 입센이라고 해서 헤닉 입센 다음으로 가장 많이 공연되는 노르웨이 극작가로 꼽히는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헤닉 입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실제로 가장 많이 질문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작가가 용포세 얘기할 때 헤닉 입센인데 용포세 자신은 헤닉 입센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라는 거죠. 물론 위대한 작가라는 판단에는 뭐 헤닉 입센에 대한 그런 판단은 포세도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포세가 입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좀 파괴적인 작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작가,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읽었던 헤닉 입센은 그닥 좋게 읽은 작가가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닉 입센에 대한 평가는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하고 그닥 다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세가 입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조금 우리 좀 생각해 보면 흥미롭지 않나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용포세를 얘기를 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용포세가 태어난 내지는 살고 있던 주로 성장한 곳입니다. 베르긴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르웨이의 서부에 남서부 쪽에 있고요. 오슬로 다음으로 큰 도시인데 사실은 예전에는 오슬로가 크리스티아니아라고 하는 옛 지명이 있었는데 이 오슬로가 수도로 정해지기 이전까지는 베르겐이 가장 큰 도시였고 예전에 뭐 중세 때부터도 되게 컸던 그런 무역과 관련해서 베르겐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데 그곳 가까이에 제가 조금 가리켜 보면 저기에 스트란바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포세가 태어났습니다. 스트란바름은 뭐 작은 도시인데
대략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생겼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욘포스에 혹시 노르웨이에 다녀오신 분이 계실까요? 네, 이게 그렇게 거리상으로 멀지 않은 곳인데요. 노르웨이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길이 워낙에 이제 피오르드로 유명한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 이 피오르드 때문에 길이 어쨌든 육지로 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거리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러니까 되게 먼 거리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노르웨이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교통 수단은 배입니다. 배. 이게 피오르드의 이 해안에다가 다리를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뭐 들어보셨겠지만 피오르드 해안 자체가 워낙 깊이가 깊기 때문에 다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르겐하고 그닥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멀게 느껴지고 그리고 다른 사회와의 격리, 고립 이런 것들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나라가 아마 노르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작은 도시에서 평화롭게 너무나도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노르웨이의 이미지를 뭐 아마 거의 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욘포세 같은 경우는 거의 어린 시절을 요 스트란드바름에서 지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장을 해서 베르겐으로 대학을 오기 전까지 그 지역에서 주로 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욘포세가 쓴 작품들을 쭉 열거해서 모두를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길고 또 많고 그리고 또 뭐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다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몇 개의 작품들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설명드리기 전에 좀 이 욘포세를 얘기할 때 항상 좀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어렸을 때 어린 소년이 파란색 여성용 자전거를 타고 그 검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다녔던 그 동네에서 유명한 그런 아이로 이렇게 각인이 돼 있다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뭐 저기 말총머리를 뒤에 이렇게 묶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 음악도 좋아하고 그리고 특별히 뭐 이렇게 뭐 다른 아이들하고 이렇게 두드러지게 다를 정도로 뭐 특별한 그런 아이는 아니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과연 이 사람이 어땠는지에 대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아까 보셨던 그 작품들 말고 주요 작품들을 토대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9년도에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우게순드라고 하는 밑에 사진이 하우게순드라고 하는 곳이고요. 1959년에 태어나서 중요한 기점이 언제냐면 7살 때입니다. 7살 때 말씀드렸던 이 욘포세가 어렸을 때 아주 겨울이 길고 추운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좀 비교가 안 되는데 제가 스톡홀름만 해도 우리하고 기후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빛인 거죠. 빛. 대략 지금 해 지는 시각을 보니까 한 3시 정도 되더라고요. 해 뜨는 시각이 9시가 넘고 물론 뭐 노르웨이는 뭐 저 북쪽으로 스웨덴도 마찬가지지만 북쪽으로 아틱 서클 위로 올라가면 더 심한데 어쨌든 노르웨이의 이곳 추운 겨울에 이 욘포세가 심부름을 갔는지 어디 가게에 가서 우유를 사가지고 오던 길이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유리병에 든
우유를 들고 오다가 갑자기 얼음판 위에 넘어져서 쓰러지게 됩니다.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되는데 유리병이 깨지면서 그만 이 7살짜리 그 욤포스의 팔을 심하게 베이게 되죠. 그래서 동맥이 손상을 입게 되면서 거의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동맥을 베어서 피를 많이 흘렸고 뭐 어른들이 막 달려와서 붕대를 감고 차에 태워서 이제 동네 병원으로 옮겼는데 자기 그때 느낌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집을 마지막으로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네, 그런 기억이 있고 생생하게. 그런데도 전혀 아픔, 통증이 없고 아주 침착하고 심지어는 밖에서 집이 아주 환상적인 황금빛으로 빛나는 게 보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정말 멋지고 환상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의 죽음에 이제 간 거죠. 이 기억이 지금까지의 작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임사체험을 했다라는 걸 이제 그 이후에 느끼게 되는데 이 스트란데버레라고 하는 그 자기가 살았던 곳에서 그 어찌 보면 그때 상처가 뭐 지금까지도 50년이 넘은 그 지금까지도 상처가 남아 있는데 자신의 몸을 떠나서 다른 어떤 무언가의 일부가 되는 그런 느낌, 아주 깊은 인상을 이 7살 때 하게 되면서 자신의 작품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9년도에 이 보트하우스라는 작품을 쓰게 되는데 이 전에 1983년도에 첫 작품 자기 데뷔 소설이 레드 앤 블랙이라고 하는 소설로 데뷔를 합니다. 데뷔를 했는데 그닥 주목을 뭐 많이 받지 못했죠. 89년도가 이제 자기 딱 30 되던 해에 이 보트하우스가 주목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느냐? 상당히 어렵게 살았겠죠. 그래서 그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뭐 크게 뭐 두드러지게 뭐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고요. 대학교 졸업하면서 약간의 그 작은 잡지사 내지는 신문사에 가서 기자로도 조금 활동을 하고 그리고 자기 이제 그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베르겐에 있는 그 일정 부분 그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그 어학을 가르치고 문학을 가르치는 이런 약간의 그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보트하우스 전까지 힘들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여기에 이제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서 이제 글쓰기와 관련된 그런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이 욤포세의 작품을 보고 욤포세가 극작을 한다면, 그러니까 희곡을 쓴다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 욤포세에게 그 극작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소설을 쓰는 작가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만류를 하죠.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그 극작을 해달라는 요청을 수락을 하게 되는데 그게 1993년입니다. 그러니까 89년에 이 보트하우스로 나름대로의 그래도 이제 비평가상도 받고 그래도 이제 조금 입지를 알리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것만으로는 아마 살아가는데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극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1993년에 그 작품이 바로 1996년에 이제 출간이 된
누군가 올 거야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그러니까 1993년도에 그러니까 쓰여지고 이 노르웨이 베르겐 국립극장 무대에서 처음으로 이 작품이 올려지게 됩니다. 올려져서 이 누군가 올 거야라는 작품이 소개가 되고 그 이후에 1997년도에 이 작품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올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올려지고 결정적인 거는 1999년입니다. 딱 10년 뒤인데 그 클로드 레지라고 하는 전설적인 그 연출가가 있는데 연출가가 누군가 올 거야라는 작품을 프랑스에서 연출을 하게 되면서 이 용포세를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게 됩니다. 물론 이전까지도 작품을 쓰는데 사실은 뭐 좀 그 극작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면 자기도 이렇게 그 희곡을 잘 쓸 거라고 생각을 못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연극을 좋아한 적도 별로 없고 자기는 소설을 통해서 그냥 뭐 글쎄 뭐 장르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자기가 쓰던 방식으로 좀 쓰면 되지 않을까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누군가 올 거야라는 작품은 거의 4, 5일 만에 썼답니다. 그러니까 되게 빠른 속도로 작품을 써나가는 그런 작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을 뭐 어떤 경우는 여름 한철에 뭐 한 2편, 3편 이렇게 써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극작 그러니까 희곡 작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에 빨리 쓸 수 있는 작품들이라는 그런 느낌도 있는가 하면 이면에는 뭐 아무리 뭐 간단한 작품이라 그럴지라도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른 그런 극작을 통해서 많은 작품들을 냈습니다. 그야말로 쉼 없이 많은 작품들을 냈는데 그게 이제 2008년도 요때 오면서 거의 이제 뭐랄까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극작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호흡이 엄청나게 빨라서 집중해야 되고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떤 작품은 그야말로 우리가 최근에 그 번역된 작품 중에 아침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는 한 번 쓰고 나서 하나도 고친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희곡 작품들이 한 번 쓰고 나서 고친 작품들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빨리 써낸 거죠. 빨리 써내고 생각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빨리빨리 써냈는데 그 호흡 때문에 거의 뭐랄까요 번아웃이 된 거죠. 그게 이제 2008년도에 나는 바람이라는 작품이 나올 때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희곡은 이제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희곡을 멀리 이제 하고 자기가 원래 쓰고자 했던 산문으로 돌아오고자 하는데 몇몇 작품들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라 그 작품을 쓰는데 진짜 고통스러웠답니다. 그러니까 쓰기 싫은데 써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눈동자라는 작품을 통해서 거의 이제 희곡은 끝을 맺고 산문으로 넘어오는데 이 지금 그 제가 번역했던 작품 중에 3부작이라는 작품 잠 못 드는 사람들하고 울라프의 꿈, 해질 무렵 이 세 작품이 있는데 이 세 작품이 묶여서 3부작이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2015년에 됐습니다. 2015년에 했는데 처음 시작한 거는 200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각각의 작품들이 다릅니다. 다른데 그 작품을 하나로 연결시킨 거죠. 이쯤에서 조금 제가 그 산문의 특징을 조금 얘기를 해본다면 원래 그 용포세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 쓴 작품이 7부작입니다. 7개의 작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작품을 하나로 엮은 거죠. 그 작품이 셉톨로지라는 작품인데 여러분들 이미 작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3부작에도 마침표가 거의 없습니다. 마침표가 거의 없고 셉톨로지는 한 문장으로 된 작품입니다. 7부작인데 한 문장입니다. 자기 한 문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3부작을 내면서도 처음에 이거 번역하고 나서 이게 출판사하고 조금 그런 얘기가 조금 오갔었습니다. 이건 한국말이 아니다. 마침표가 안 찍히면.
그래서 마침표 찍는 것 때문에 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러면 포세한테 물어보겠다. 뭐 이게 돌아가신 작가면 상황이 다르지만 살아계시니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 거 안 찍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당연히 찍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찍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포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마침표나 쉼표나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게 리듬 때문에 그러한데 이걸 뭐 나중에 작품 설명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3부작 작품은 각각의 작품인데 한 작품으로 만들어진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도 유사한 사람들이 나오고 유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포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각각의 작품은 한 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우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이 3부작도 한 작품 한 작품이 한 우주를 만들었다면 그 우주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들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포세의 작품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3부작을 통해서 얻었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포세가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다시 자기가 산문으로 와서 북유럽 이사회 문학상을 수여를 하게 됩니다. 이 문학상은 노벨 그 수상자를 선정하는 할리먼에서와 마찬가지로 북유럽 이사회 문학상 역시도 스위디시 아카데미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학상을 받고 자신감을 얻고 다시 산문을 쓰기 시작하죠. 본격적으로 산문만 쓰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희곡은 안 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희곡도 지난해 나왔습니다. 강풍이라는 작품도 나오고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이제 희곡을 쓰기 시작하게 된 거죠. 왜 그러면 산문을 쓰느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느리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희곡은 한 호흡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써내야 되고 산문은 천천히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접하다 보니까 훨씬 더 여유 있고 본인이 아마 스트레스를 덜 받는가 봅니다. 사실 이 사이에 몇 가지 그 일이 있습니다. 요 어려웠던 요 시기, 그러니까 2010년 요 전후에 했을 때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말씀드린 대로 산문으로 넘어온 그 시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종교를 원래 이제 노르웨이는 국교가 이전에 프로테스탄트였는데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이 부인을 안나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삶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면서 전혀 이전과는 또 다른 그런 터닝 포인트가 돼서 작품을 써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3년에 이런 그 작품들을 토대로 해서 수상을 하게 됐는데 이 극작가 포세한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됐던 몇 사람들을 좀 소개를 하면요. 이 카이 연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극작을 해보라고 설득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만류하다가 거의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작을 한 것이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극작이고 결국에는 어찌 보면은 극작을 통해서 유명해졌고 또 작가로서의 어떤 입지를 구축하게 된 건데 시작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어쨌든 1993년에 말씀드렸던 누군가 올 거야라는 작품이 등장을 하면서 이 욤 포세를 세계적인 어떤 극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누군가 올 거야라는 작품은 아직까지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이제 앞으로 좀 되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클로드 레지라고 하는 유명한 연출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연출가에 의해서 이 누군가 올 거야라는 작품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다양한 작품들이 다양한 유럽의 국가들에서 무대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이 무대 역시도 포세의 어떤 그런 원래 그 작품의 성격처럼 작품의 무대도 아주 미니멀하게 꾸며졌고요.
뭐 포세 자신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나는 바람이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제가 직접 참여했던 그런 작품이기도 했는데 2017년도에 올려졌습니다. 이 작품은 배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그 작품이고요. 이 작품에서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마치 한 인물이 죽은 사람과 죽은 나와 지금 살아있는 나가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이 작품 외에도 다른 작품들이 이제 그 이미 번역되어 있는 작품들이 우리나라 이제 무대에 좀 오르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올려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만 우리한테 조금 익숙하지 않은 건 뭐냐면 본래 그 유럽이든 뭐 다른 나라에서든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우리가 이제 교육을 그렇게 해서도 그렇겠지만 희곡을 꼭 공연을 전제로 한 그런 장르라고 이렇게 많이 배웠어서 희곡을 잘 안 읽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내 분들은. 근데 사실은 외국에서는 희곡을 읽는다는 거. 희곡이 훨씬 더 빨리 읽어낼 수 있고 다만 행간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훨씬 더 어렵게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학 장르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희곡을 좀 많이 읽어보는 그런 습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포세의 작품 세계로 좀 넘어와서 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보면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가 언어입니다. 언어인데 언어는 니노시카라고 하는 아마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거에 대한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그런 테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연과 주변 환경, 그 다음 네 번째가 음악,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신비주의적 리얼리즘 이렇게 다섯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언어와 관련해서 포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에게는 니노시카밖에 없어요. 책 언어보다 소리가 더 아름답고 덜 낡은 것 같아요. 니노시카어는 노르웨이 전역의 방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언어이지만 제가 사는 웨스텔란데트 방언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노르웨이가 일단 이거를 조금 니노시카를 이해하려면 노르웨이의 역사를 조금 더듬어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노르웨이는 덴마크의 오랜 기간 동안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오랫동안 한 나라였습니다. 정확한 지점을 얘기하면 1389년부터 대략 1814년까지거든요. 되게 오랜 세월 동안 노르웨이가 덴마크와 같이 합병해 있었고요. 덴마크가 스웨덴한테 노르웨이를 뺏긴 것이 1814년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0여 년 동안 노르웨이가 스웨덴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노르웨이가 스웨덴에서 독립을 하게 된 것이 1905년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노벨의 유언에 첫 해부터 줄 수는 없었던 그 상이 바로 평화상입니다. 노벨의 유언에 노르웨이가 스웨덴에서 독립을 해나가면 그때 노벨 평화상을 제정을 해서 노벨 평화상은 노르웨이에서 선정을 하고 노르웨이에서 수상식을 하는 걸로. 그래서 노벨 평화상은 다른 상목과는 좀 다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905년에 스웨덴에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 100여 년 가까이 스웨덴 지배를 받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오랜 세월 동안은 노르웨이가 덴마크와 한 몸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을 하고 나서 언어를 이제 재정비하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러면 어떤 언어를 어떻게 이 표준어로 삼을 것인가? 결국에는 덴마크에 워낙 오랫동안 그 같은 나라로 있어 왔다 보니까 덴마크의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어를 토대로 해서 자국의 언어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 바로 북몰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언어인데
이 보여드렸던 욘포세가 살던 이 서쪽 지역, 남서쪽 베르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서쪽 지역이 니노시카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대략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뭐 출판되는 것 최근에는 조금 더 늘었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뭐 그러한데 대략 한 6%에서 10%가 니노시카로 출간이 됩니다. 출간이 되고 대략 90% 이상이 북몰로 출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니노시카를 사용해서 쓴 그런 문학 작품이 마치 아일랜드처럼 노르웨이 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인들이 많습니다. 욘포세도 그중 하나가 되겠고요. 어찌 보면 욘포세를 통해서 마이너리티에 해당되는 니노시카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방언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 방언이냐? 물론 그 단어도 좀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일단 리듬감이나 그다음에 억양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구어를 통해서 많이 구현하는 그런 언어, 민속어라고도 얘기를 하고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욘포세는 이 니노시카를 되게 강조를 하고 실제 그 작품의 니노시카를 통해서 그 자기 작품을 쓰면서 그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서 어찌 보면 마침표나 아니면 쉼표를 많이 찍거나 아니면 두운처럼 많이 반복되는 언어들을 사용하게 된 게 바로 그와 같다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음악을 좋아하고 본인이 사실은 락도 하고 밴드도 어렸을 때 했었는데 마치 자기 작품을 쓰는 것이 작곡 내지는 작사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작품을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음인데 제 후기 작품에서 산자와 죽은 자는 말하자면 같은 차원에 있다. 또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말하기 어렵다. 그들은 시간 밖의 시간, 일종의 영혼에 있으며 공간 없는 공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서 제가 잠깐 나는 바람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치 죽은 사람이 곁에 있는 것처럼 네가 그때 왜 죽었냐면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그 경계점이 흐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뭐 돌이켜 가보면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자신이 직접 인사 체험을 했던 그런 부분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목소리를 부여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있지 않은 것, 무형의 무언가, 모든 것 이런 것들에 목소리를 부여한 그런 작가라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죽음도 그 한 일부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연환경인데 이것 역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품에는 항상 거기에 그 많은 작품들이 극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명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포스의 그 가슴 속에는 항상 피오르드가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해변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 산비탈의 단풍 색깔, 집안 여기저기에 켜져 있는 촛불, 저는 전 세계 어디에 있든 항상 베스트랜드를 가슴 속에 품고 다닌다. 그래서 작품을 쓸 때는 항상 자기가 니노시카라고 하는 그 영역.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자기가 그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운전해서 가다 보면 이 니노시카 영역에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가 그러하고 네 번째가 음악입니다. 음악인데 이거는 뭐 작품에도 기타맨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우리는 연주한다. 나는 화음을 치고 크노떼는 노래를 한다. 그녀가 크노떼를 쳐다본다. 그가 그녀를 쳐다본다. 여자친구와 함께 무대에 서 있는 그녀. 이제 나는 비로소 그녀가 더 이상 나를 보지 않고 크노떼를 쳐다보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크노떼도 그녀를 쳐다보고 있다. 우리는 연주한다. 이게 보트하우스에 나오는 장면의 그 부분을 발췌한 건데 항상 음악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반복이 되는 것 역시도 음악 가운데 아마
그 포세의 작품은 후가의 형식을 도입한 거 아닌가. 도돌이표로 가는 거죠, 다시. 그래서 보트하우스의 그 작품을 아마 읽어보신 분 있으면 아시겠지만 그게 단순히 반복이 한 문장 내지는 한 단어 이런 반복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가 다시 반복이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관점이 좀 달리 행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음악이 항상 작품에 같이 등장을 한다는 것 역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 리얼리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포세가 영향을 받은 여러 인물 가운데 그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메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영성주의 자가 있습니다. 그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기도 했지만 이전부터 자기가 경험해왔던 여러 가지 그 죽음 가까이 갔던 그런 경험들, 이런 다양한 체험들 이런 것들이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학 역시도 세속화된 세계의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고 작가는 종이에 적을 수 없는 경험 내지는 감정을 묘사하려고 노력하는 일종의 신비주의자다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문학 작품을 쓰는 행위를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신비주의에 대한 그런 그 부분이 적지 않은 부분을 연 포세의 작품에서 차지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 부를 제가 조금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두 번째 파트로는 말씀드렸던 상호 텍스트성, 미니멀리즘,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 등장한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쭉 다시 한번 좀 더 가까이 들어가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힘드신 것 같아서 일단 10분 정도 쉬고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잠깐 쉬겠습니다. 네, 좀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돌아와서 포스의 텍스트 같은 경우는 그 대화와 침묵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자신의 여러 가지 장르들이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포스의 텍스트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미니멀한 언어의 사용이라든가 반복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희곡 텍스트가 가진 형식 내지는 내용의 양 측면을 상호 관련지어서 살펴볼 때 말씀드렸던 상호 텍스트성과 그리고 미니멀리즘 기법 같은 경우는 아마 포스의 대표적인 그런 작품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상호 텍스트성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의 문학 비평가 바우친의 대화주의에서 이론화돼서 줄리아 크리스테바하고 조나산 컬러에 의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그런 문학적 개념인데 크리스테바에 의하면 모든 텍스트는 타자의 텍스트에서 마치 모자이크처럼 흡수하고 그것들을 변형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상호작용이라는 뜻이고 쉽게 말하면 한 작품의 어떤 부분이 다른 작품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호 텍스트성은 작가 또한 다른 텍스트의 독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갖는다는 것이고 독자는 그런 특정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그 텍스트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내재된 어떤 경험 내지는 지식 그리고 그 독자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주어지는 의미의 어떤 덩어리들을 같이 동원해서 이해하게 된다라는 점인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작가는 작가이기 이전에 다른 작품의 독자이기 때문에 기존 작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주어지는 어떤 상호 텍스트성의 개념적인 이해는 이야기로 구성된 어떤 텍스트 간의 교류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작품은 작가가 독창적으로 창조한 어떤 폐쇄적인 개념이 아니라 기존 텍스트들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개방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포세의 그
상호 텍스트성의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실비오 객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지금 이제 정년퇴직을 하신 교수님인데요. 포스의 그 작품 해석에 적절한 어떤 단서를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존 바스라고 하는 소설에 나타난 상호 텍스트성을 이 계기 교수님이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취해오는 그 개념이 뭐냐면 내적 상호 텍스트성 내지는 개인적인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텍스트는 자신의 작품보다는 다른 작가의 작품을 상호 텍스트로 삼는 것이 보통이지만 최근 들어서 이러한 그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직접 상호 텍스트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의 작가 가운데서 존 바스가 이러한 유형의 상호 텍스트성을 즐겨 사용한 작가로 꼽을 만한데 이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발자크라든가 제임스 조이스나 윌리엄 포크너 뭐 이런 작가들 같은 경우도 이런 유형의 상호 텍스트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내지는 개인적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부르는 이 그 특성이 포세의 작품에도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 특히 포세의 작품 세계에서는 동일 내지는 유사한 인물들이 자주 등장하고 한 작품에서 주인공인 인물이 다른 작품에서는 주변인인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한 인물이 다른 작품의 동일 인물이라고 지적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 작품의 되풀이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은 실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장과 변화를 포함하고 있고 나아가 서로 다른 작품들이 연관된 플롯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이 포세의 그 작품 세계에 말씀드린 작품들 간의 내적 상호 텍스트성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세의 작품을 읽어내는데 또 다른 유용한 방법이 말씀드린 미니멀리즘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미니멀리즘 기법 같은 경우는 이미 로마 시대의 이솝이라든가 19세기 말엽에 스테판 말라르메를 비롯해서 상징주의 시인들을 거쳐서 까미라든가 베케트까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니멀리즘 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어니스트 해밍웨이 같은 경우 작가들도 우리가 좀 꼽아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본격적인 문학 개념으로 등장을 해서 1960년대, 1970년대에 걸쳐서 크게 유행한 그런 개념인데 미니멀리즘의 이런 특징이 잘 반영된 부분을 포세의 희곡에서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포세의 희곡에는 등장인물이 한결 적으며 이름에 언급이 없거나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성이 빠져있는 이름뿐이거나 미니멀리즘이 보통 추구하는 그런 전형적인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작품으로 들어가서 지금 언급했던 상호 텍스트성 내지는 미니멀리즘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포세의 희곡 텍스트에는 시, 소설, 희곡 이런 여타 갈래들이 자기 반영적으로 교묘하게 뒤섞여 있는데 포세는 이런 등장인물들뿐만이 아니라 플롯이나 주제까지도 자신의 작품들에서 취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품과 작품 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유사한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고 동시에 이러한 인물들이 다른 작품 속에 등장함으로 해서 마치 속편처럼 그 플롯이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세의 작품 세계는 작품들 간의 상호 텍스트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세의 모든 작품은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상호 텍스트성의 개념은 포세의 희곡의 미학적인 원리인 동시에 포세의 희곡을 읽어내는데 유용한 읽기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세의 초기 작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초기 작품들이 주로 소개가 됐는데요. 뭐 이름, 아이, 그다음에 가을날의 꿈, 어느 여름날 이런 그 작품들이 상호 텍스트성적으로 연계성을 맺고 있는데 이 글쓰기가 전적으로 이제 물론 뭐 상호 텍스트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세의 희곡 구성 기법으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세의 글쓰기는 말씀드렸던 존 바스나 제임스 조이스나 윌리엄 포크너 같은 작가들을 좀 영상시켜 주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작품들이 가지는 상호 텍스트성의 특징으로 등장인물의 유사성, 플롯의 차용, 그리고 공간의 연계성 이런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먼저 포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유사성과 관련해서 상호 텍스트성적인 그런 부분 중에 이름이라는 작품과 가을날의 꿈 이 두 작품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이 작품에서 그 등장하는 그 인물 가운데 그 1995년 작품인데 소년과 소녀가 있습니다. 우리 작품에는 아마 청년, 처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희 학교 독일어과에 그 정미영 교수님께서 그 번역을 하셨는데 이름이라는 작품이 있고 가을날의 꿈에서는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 그리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오버랩되면서 이전에 이름에 나왔던 그런 장면이 겹쳐져서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뭐 이건 개별적인 각각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포세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남자, 여자, 뭐 그녀 내지는 뭐 소년, 소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거의 익명으로 되어 있고 이들의 어떤 생리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배경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직업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지위도 불분명하고 심지어 나이까지도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마치 이 포세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서로 유사한 어떤 정체성,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상호 텍스트적인 연계성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포세는 유사한 등장인물들의 개입 내지는 플롯의 연결로 상호 텍스트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가지는 순환적인 어떤 연속성을 통하여 내적인 상호 텍스트성을 보여주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이제 뭐 윤회 내지는 순환 이야기의 순환적인 연속성 이런 것하고도 좀 연부지어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화가가 뭐 어떤 뭐 풍경을 그리는데 그 풍경을 여러 번 그리는 거하고도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그리면서도 다른 느낌으로 또 다르게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이 내적인 상호 텍스트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이 지금 소년과 소녀가 그 있는데 작품에 대한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면 특별히 어떤 뭐 큰 그런 플롯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낳을 예정에 있던 한 쌍의 남녀가 삶을 같이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에서 두 사람이 자신의 아이에게 좋은 이름을 붙여주려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말게 되는데 이름은 이런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이지만 작품에서 인물들은 결국 이름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품에는 이들의 나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노르웨이어로 소년과 소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에 연령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략 19세 미만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소년은 미성년자의 나이에 임신을 한 상태이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날의 꿈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그리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요 그 대사에서처럼 가을날의 꿈에서는 어머니가 회상하는 아들과 그의 첫 번째 부인 그리의 모습은 이름에 등장하는 소년과 소녀의 나이와 비슷한 또래의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년은 만삭의 몸입니다.
이름에서 소년과 소녀는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이 있는 집을 찾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돈도 없는 상태에서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하는 것은 수월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 영양 공급이 수월치 않았을 그들의 아기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십상이고, 태어나서도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잔병 치레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가을날의 꿈에서도 남자와 그의 전처인 그리의 아들 가우테는 심각한 병에 걸려서 위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는 할머니의 장례식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서둘러 되돌아가야만 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가을날의 꿈과 이름이라는 작품이 등장인물들과 플롯에서 서로 연결되는 지점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확장을 하면 우리 아까 잠깐 언급했던 3부작이라는 작품에서도 거기에서 두 젊은 남녀가 어찌 보면은 거기서도 소년과 소녀에 해당되는 그 두 인물이, 소년은 만삭의 몸을 이끌고 지금 현재 거기에는 벼리빈이라고 하는 지역 명칭인데 그게 예전에 베르겐의 명칭이거든요. 그곳으로 가서 자신들이 머물 거처를 지금 찾고 있는데, 두 사람을 보고 이 사람들이 미성년자고 한 여자가 만삭의 몸이다 보니까 그 숙소에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뭐 이런 장면들도 어찌 보면 이 지금 오래전에 쓰여졌던 희곡과도 매칭시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름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소년과 소녀는 아이에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름에서 소년과 소녀는 아이에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려고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년이 할머니에 대해서 애틋한 감정이 있고 소년과 할머니가 잘 지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장례식으로 교회 묘지에 모이게 된 가을날의 꿈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자와 다른 등장인물과의 대화에서도 남자와 할머니와의 관계가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날의 꿈에서 할머니의 장례식의 아들이 할머니와의 특별했던 관계를 생각해서 반드시 올 거라고 확신하는 아버지의 말은 이름에서 소년이 언급하는 할머니와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장면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포스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작품들 간의 상호 텍스트성은 특별하게 또 공간의 연계성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1996년에 쓴 그 작품 가운데 그 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상연된 그런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 작품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름이라는 작품에서 모티브를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의 주요 장면에서 포세는 등장인물의 정체성 문제를 매우 세련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가을날의 꿈에서는 가정을 가진 남자가 옛 애인과 함께 도피하지만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느 여름날 같은 경우는 젊은 남녀가 도시를 떠나서 피오르드 해변에 정착하지만 남자가 어느 날 바다에 나가 실종되는 이야기는 가을날의 꿈의 후속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작품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작품, 초창기에 나왔던 포세를 유명하게 만든 작품 누군가 올 거야라는 작품에서는 나이든 남자와 젊은 여자가 둘만의 삶을 꿈꾸면서 오래된 집을 구하게 되는데, 그 남녀 앞에 또 다른 젊은 남자가 나타나면서 이들의 꿈이 깨지고 말죠. 그래서 이 장소와 공간적인 측면을 상호 관련지어서 살펴볼 때 포세의 희곡의 상호 텍스트성은 매우 정교하고도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그 예로 들어놓은 이 작품을 좀 그 작품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 대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장소가 바뀌어집니다. 장소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집이었다가 그 다음에 집에서 피오르드가 보이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등장하는 장면들의 그 공간이
이곳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작품 초창기에는 그래도 공간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있거든요. 지문도 좀 있고. 근데 후기로 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그 공간에 대한 설명에 보다 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공간이 바로 가을날의 꿈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와 같은 자세한 지문을 달아놓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설명을 하는 게. 그래서 희곡 이름에는 소녀의 부모와 여동생이 살고 있는 집이 장소로 등장을 하고 어느 여름날의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커다란 집 이렇게 공간이 설정되어 있는 정도거든요. 반면에 이 포세의 작품 가을날의 꿈은 묘지를 묘사하고 있어서 죽음과 관련해서 보다 더 자세한 그런 설명이 필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구체적인 공간을 지문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교회의 묘지를 통해서 가을이라는 시간적인 배경 그리고 죽음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풍요롭던 어떤 초록빛을 잃어버린 검은 나무와 나뭇가지의 나뭇잎과 나무 아래 떨어져 뒹굴고 있는 낙엽 이런 것들이 가을의 음산함을 더해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에 젖어 있는 자갈길, 버려진 듯한 오래된 벤치, 그리고 죽음의 정적이 닿아 있는 어떤 풍경,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남자가 바라보는 묘비석 이런 것들이 죽음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가을날의 꿈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죽음의 의미를 포세는 작은 공간과 몇 개의 사물들로 표현을 하고 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세는 작품에서 자유로운 공간을 주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색은 대부분의 다른 작품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이나 플롯, 공간을 이용한 전략 이런 것들이 포세의 희곡의 핵심적인 원리, 상호 텍스트성과 맞닿아 있다라고 우리가 좀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세의 미니멀리즘 같은 경우는 대략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포세의 미니멀리즘은 첫 번째로 어휘나 문장 구조 또는 수사학, 등장인물이나 플롯 행위 등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둘째하고 셋째 그 포인트는 조금 흡사하기도 한데 반복과 정지라는 리듬과 함께 극도로 단순화된 텍스트들을 한 편의 시로 들릴 정도로 조합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동시에 리듬을 살리는 수사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니멀리즘이나 상호 텍스트성을 얘기를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포세가 1980년대 자기가 그 공부를 하면서도 쓴 에세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그 취해졌던 어떤 정형화된 어떤 그런 글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다르게 접근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작품에서도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이제 지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을 좀 꼽아보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주로 포세의 작품들을 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데거, 그 다음에 베른하르트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작 데리다, 그 다음에 그 카프카, 프란츠 카프카,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 그 다음에 베케트, 뭐 이런 작가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작가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포세 얘기하면서 이런 이름이 같이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보셨을 텐데 뭐 꼭 그렇다 해가지고 이 작품을 그대로 갖다가 뭐 아니면 이 작가하고 뭐 연부해서 쓰려고 했다기보다는 다양한 작가들과 철학자들, 본인도 철학을 공부를 했지만 그러면서 자기의 작품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몇 명의
그 주요한 인물들을 같이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미니멀리즘 같은 경우는 포세의 희곡이 갖는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단순성 내지는 본질의 미학을 추구하는 것도 결국 가식적이거나 장식적인 삶에서 벗어나 진실과 본질에 회귀하려는 심리의 그런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미니멀리즘은 삶과 세계에 대한 근본 진리를 포함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미니멀리즘 작가들처럼 포세 역시도 어휘나 문장, 말씀드렸던 수사, 작중인물이나 플롯행위 등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몇 개의 지금 말씀드렸던 그 특징들을 조금 그 작품 속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포세가 추구하고자 했던 이 미니멀리즘은 가을날의 꿈 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에서도 포세의 미니멀리즘을 특징짓는 예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포세의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미니멀리즘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앞서 세 가지가 되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렇게 소박한 수사 내지는 내용의 간결함, 단순하고 짧은 대사가 포세의 희곡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긴 그런데, 스웨덴의 또 이 마치 그 포세 이전에 많이 언급되는 헨릭 입센과 같이 언급되는 스트림베리라고 하는 작가가 스웨덴에 있었거든요. 이 두 사람의 쌍벽의 작가들을 좀 비유하듯이 포세하고 비유되던 작가가 러시 노렌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2021년도에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코로나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사실 이 포세하고 이 러시 노렌하고 서로의 작품들을 번역을 해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두 작가는 서로 아주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포세는 아주 간결하게 미니멀리스틱하게 쓰는 반면에 이 러시 노렌의 그 작가의 작품은 엄청나게 대사가 깁니다. 그래서 한 작품 같은 경우는 한 5시간 정도, 독백도 엄청나게 길고, 그래서 그 포세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서 러시 노렌이 이 포세 작품을 보면서 놀래기도 한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빨리 쓰니까. 반면에 러시 노렌은 엄청난 시간을 걸려서 쓰는 거고.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그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있는 국가에 살면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게 있다라고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는 이 포세의 반복과 정지라는 리듬과 함께 극도로 단순화된 텍스트들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복의 형식은 포세의 텍스트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의 등장인물 대사 속에서 계속 반복된다라든가, 아니면 두 사람 이상의 등장인물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이어지듯이 반복되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반복 외에도 단어 자체의 반복이나 유사어의 반복을 통해서 포세는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대사를 똑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의미가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반복하면 지루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마디 더함으로 해서 강조되거나 아니면 의미가 확장되는 거죠. 이게 왜 또 이 말을 또 했지? 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요 구문처럼, 대사처럼 생각했다는 말과 당신을 만날 것이다 라는 말, 그리고 이상하다라는 말이 후렴구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복되는 차원을 넘어서 말씀드린 대로 확산 또는 내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미심쩍음, 아니면 확신, 이런 것, 다양한 의미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하나 보면, 여기 예에서처럼 남자와 여자의 대화에는 단지 하나의 사건 혹은 짤막한 이야기의 반복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실도 아닙니다. 단순히 확실함 내지는 불확실함의 경계 혹은 추측에 가까운 그런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남자와 여자의 대화 속에서 같은 말이 반복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삶과 죽음
그리고 불안과 욕망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스의 드라마는 반복 기법,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동시에 리듬을 살리는 수사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리듬과 반복의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어쩌면 아니면 우리가 그 3부작에 많이 나오는 그리고가 앞에 계속해서 붙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처럼 원래 그 니노시카가 구성어인데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그게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할 때도 이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침표가 있다기보다는 그리고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말이 대화에서 계속 반복되고 재차 하나의 의미가 강조되고 뭐 그래, 응, 그럼 이런 유사한 말의 반복은 대화가 진행되기 위한 리듬을 실어주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포스의 이러한 텍스트는 실제로 우리의 대화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대화들은 항상 일정한 사실이 담기는 완전한 문장으로 마침표가 찍히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고요. 동일어나 유사의 반복 혹은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며 의미를 보조하거나 강조하는 형태가 자주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말고 조금 더 한마디 더 첨가하자면 포스의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침묵입니다. 침묵이 있고 또 하나가 사이인데 사이는 포스가 중간중간에 뭐 짧은 사이, 꽤 긴 사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리듬을 집어넣어 줍니다. 반면에 포스 자신도 얘기하지만 침묵 역시도 하나의 표현이나 단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포스의 드라마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이 사이인데 자신의 글쓰기에서 침묵과 정지가 많은 대화를 자주 사용합니다. 말과 침묵으로 무언가를 이끌어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는 포세는 사이라는 말이 그의 극작품 속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포세의 작품에서 명백히 드라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러한 침묵들은 등장인물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말이나 회피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인물들의 대화 중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이의 침묵 속에서 인물들의 말 없는 진실들이 드러나게 되거나 아니면 확산되어 나가는 거죠. 소리와 소리 없이 진행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독특한 리듬이나 내지는 긴장, 이완의 리듬을 통해서 포세는 인간의 삶이 가진 진정성이 과연 무엇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세의 초창기 작품들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일정 부분 실험을 거치고 많은 그런 그 습작을 통해서 그 저작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완결을 가져왔고 그것들이 아마 산문으로 옮겨오면서 더 완성된 그런 느낌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은 마치 서툰 듯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외관상으로는 어찌 보면 순진하거나 진부한 말대꾸들로 특징 지어진 대화들 이런 것들이 포세에 전개되는 작품의 상황들에서 커다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등장인물들의 대사들은 또 다른 무언가를 묘사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포세의 작품들에서 다양한 이런 특징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 특징이 이 포스트 모던의 기법 가운데 상호 텍스트성하고 미니멀리즘은 어찌 보면 모든 작품들에 이 걸쳐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좋은 유용한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제가 요 두 개의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우리가 좀 확장시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포스의 작품들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잠깐 언급했던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그 이야기를 포세가 최근에 와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서 그 자기가 은혜 받고 축복받은 그런 모습들 그런 걸 통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에크하르트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돌아와서 보트하우스에 등장하는 첫 번째 포세가 쓴 그 작품에 이렇게 시작하는 구문이 있습니다. 좀 한번 읽어보면 나는 더 이상 밖에 나가지 않는다. 불안감이 엄습하여 나는 밖에 나가지 않는다. 이 불안감이 엄습해온 것은 바로 지난 여름이었다. 나는 적어도 10년은 보지 못했던 크누텐과 다시 마주쳤다. 크누텐과 나, 우리는 늘 함께였다. 내게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안 증세로 내 왼팔, 내 손가락이 쑤신다. 난 더 이상 밖에 나가지 않는다.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문 밖에 나선 지도 몇 달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 불안감이다. 그것이 내가 글을 쓰는 이유이고 내가 소설을 쓰기로 마음먹은 이유다. 난 무엇이든 해야 한다. 이 불안감이 그치질 않는다. 아마 내가 글을 쓴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엄습해온 것은 바로 지난 여름이었다. 그러면서 이 보트하우스라는 소설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사실은 이 보트하우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어찌 보면 내레이션을 하고 있는 내레이터에 해당되는 주인공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 뒤에서 은밀하게 이 작가 포세라는 작가 자신의 목소리가 좀 전달되는 약간 메타적인 그런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문이기도 해서 가져왔는데 포세가 어떤 그 작품을 쓸 경우에 많은 지점에서 그 아까 하이데거가 잠깐 언급했지만 존재라는 모습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글쓰기와 그다음에 작가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많은 부분들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포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읽어도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네. 포세 작품에 등장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포세는 메시지를 쓰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작가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작가들처럼 입센이나 여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작가들은 메시지 전달에 되게 치중을 했다면 메시지와는 별개로 글 자체, 작가, 이런 모습의 존재,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가다라는 거죠. 이미 그러한 글들이나 단어들이나 문장이나 경험들은 누구나가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누구나가 했을 법한 그런 경험들을 자기 안에 투영해서 글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포세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리지 않는 그런 목소리들, 부여되지 않았던 그런 목소리들, 죽었던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사물들도 있고 뭐든지 그러한 것들을 그 글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포세의 가장 기본적인 글쓰기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제 설명은 대략 이쯤에서 마치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포세의 얘기를 진행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흥미로운 강연을 해주신 홍재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한 2분 정도 질문을 받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혹시 지금 그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또 많이 지금 강연을 보고 계신데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신다면은 제가 교수님께 질문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 한 분 계실까요? 궁금하신 점 또 저희가 자주 모실 수 없는 굉장히 또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전반부에는 제가 이 강의 내용을 못 듣고 좀 끝부분만 들어와서 이 전체 맥락을 잘 모르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연포세 작품 한 4권 정도를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은 이제 이 독서 모임에서
이제 나왔던 이제 의문이랄까 뭐 그런 거 풀리지 않는 게 하나 있어서 좀 여쭙고 싶어서 왔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보면 이제 기법상에 이제 그 반복 기법 이제 특징이라는 거는 이제 책을 읽어봐서 아는데 특히 이제 제가 그 도트하우스를 읽어보니까 네. 거기 보면 이제 불안감이라는 단어가 제가 쉬어보니까 166회가 이 진짜 반복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읽다가 보면은 굉장히 뭐 굉장히 지루하다는 느낌? 네. 다른 예를 들어서 작품들 같으면은 굳이 작가가 뭐 불안하다는 감정을 직접 본인이 불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독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들을 꽤 많이 읽어봤는데 이 작품은 그냥 대놓고 그냥 나는 불안하다는 얘기를 166회를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에 이제 보면은 뭐 작가가 특별히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라기보다는 글을 쓰기를 통해서 뭐 하여튼 표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이해가 갑니다만 글을 읽는 독자가 이제 이 연포서의 작품을 통해서 어떤 매력을 좀 느껴야 되는데 제 경우는 그 매력보다는 엄청난 지루함을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이제 더 그랬던 게 이제 그 멜랑콜리아 1, 2를 읽어보면은 이건 이제 물론 이제 거기 그 일종의 편집증을 표현하는 내지는 이제 2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 노인의 이제 그 증세를 표현하기 위해서 같은데 거기서도 끊임없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인내심을 이제 발휘해야 끝까지 읽는 이제 그런 경험을 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말하는 이게 계속 이 반복을 하는 그 작가의 의도라든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당연히 뭐 그 읽으신 그 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 포세의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 그러하니까 그 우리가 뭐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독자한테 어떻게 익혀질지는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수용적인 측면에서는 다만 포세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냥 솔직하게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다 쓰는 거죠.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내뱉는 말들. 그러니까 뭐 독자를 꼭 염두에 두고 쓴다라기보다는 자기의 그냥 글쓰기의 하나의 행태라고 보시면 아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자기가 그 포세 자신이 언급하는 그런 여러 인터뷰에서도 보면은 그냥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내뱉는 게 가장 중요한 글쓰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거든요. 아마도 그런 단어를 뭐 반복해서 굳이 내가 반복을 해서 쓰려고 한다라는 그런 뭐 집착이나 이런 아니면 의도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그 단어를 그냥 계속 발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 대로 수용자 입장에서는 독자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하거나 지루하거나 그렇게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플로어에서 질문 한 분 정도 저희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사회자이기는 하지만 좀 너무 재미있게 강연을 잘 들었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아니 에르노가 상을 받았었고 유럽에서 작가가 또 상을 받았었고 또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다시 최근에 조금
저희가 진행되는 분위기를 보면은 노벨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좀 제3세계에서 많이 수상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2년 연속 유럽에서 이제 수상 작가가 나오게 됐는데요. 또 이번에 노르웨이에서 나오게 됐는데 사실 현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탈리아 문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탈리아 문학 노벨 문학 수상자가 받았을 적에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굉장히 왜 그 작가가 수상을 하게 되었느냐, 훨씬 더 훌륭한 다른 장르의 작가가 있는데라는 어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욘포세가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노르웨이 혹은 뭐 스웨덴 혹은 뭐 덴마크일 수도 있고 스칸디나비아에서 언론은 조금 어떤 분위기였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용포세가 받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분위기는 없었고요. 그리고 용포세 자신도 항상 준비를 해왔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벨문학상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인터뷰를 하지라는 걸 항상 해왔었고, 저도 사실은 항상 제가 번역을 하면서도 언제고 받을 것이니까 번역을 하자라는 측면으로 좀 제가 좀 설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된 거고요. 다만 용포세라는 작가나 에르노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전에 제가 조금 처음 노벨과 노벨문학상을 좀 설명드리면서 언급한 분이긴 한데, 최근에 그런 경향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느냐를 좀 우리가 좀 짚어본다라면 에르노나 뭐 용포세도 마찬가지지만 극히 개인적인 어떤 필력이나 이런 쪽에 훨씬 더 방점을 최근엔 더 두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좀 인류 공헌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적도 있었다면 지금은 좀 개인적인 어떤 글쓰기 좀 그런 쪽에 좀 더 많이 한림원에서 좀 보고 있고, 실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읽혀집니다. 많이 읽혀지고 그래서 다음에도 지금 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우리가 좀 보자면 뭐 사회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에서 어떤 그런 좀 나름대로의 어떤 투쟁적인 면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개인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분이 앞으로 좀 몇 년간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좀 수상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다면 저희 유럽 인문 아카데미에서 기획한 노벨문학상 특별 강연 두 번째 강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